이야기 클럽을 만들다. 에이번리의 아이들은 다시 단조로운 생활로 돌아가는데 모두들 힘들어했다. 특히 앤에게는 모든 것이 지독히 따분하고 시시하며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몇 주 동안이나 흥분의 술잔을 홀짝거린 탓이었다. 아득한 옛날처럼 여겨지는 발표회 전의 차분한 즐거움을 다시 누릴 수 없을까? 처음에는 도저히 그럴 수 없겠다는 생각에 다이애나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옛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 다이애나. 앤은 마치 그 옛 시절이 적어도 50년은 지난 얘기라는 듯 말했다. 아마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나도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기는 하겠지. 하지만 발표회가 우리 일상을 엉망으로 만든 것 같아. 그래서 마릴라 아주머니가 발표회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야. 마릴라 아주머니는 참 현명하신 분이야. 현명한 게 훨씬 좋은 건 틀림없지만 내가 정말로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아직 모르겠어. 그런 사람은 그다지 낭만적이지 않잖아? 린드 아주머니 말로는 나에게는 현명한 사람이 될 싹이 보이지 않는다지만 앞날을 누가 알겠어? 나도 어른이 되면 현명해질 것 같지만 지금 내가 피곤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지. 어젯밤에 잠을 오랫동안 자지 못했거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발표회만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이런 것도 발표회가 가지는 좋은 점일 거야. 돌이켜보면 참 재미있거든. 그러나 에이번리 학교는 옛날의 일상을 되돌아갔고 예전의 재미를 되찾았다. 하지만 확실히 그 발표회는 흔적을 남겼다. 무대에서의 자리 문제로 다투었던 루비 길리스와 엠 화이트는 책상을 따로 썼을 뿐 아니라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던 3년간의 우정도 깨지고 말았다. 조시 파이와 줄리아 벨은 3개월 동안이나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조시 파이가 베시 라이트에게 줄리아 벨이 암송하려고 일어서서 인사를 할 때 닭이 머리를 치켜드는 것 같았다고 말했고 베시가 그 말을 줄리아에게 고자질했기 때문이었다. 또 벨신의 아이들이 슬롯네 아이들에게 발표회를 거의 독차지했다고 말하자 슬롯신의 아이들이 벨신의 아이들에게 별것도 아닌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반박하면서 그들은 서로 상대조차 하지 않았다. 끝으로 무디 스퍼전 맥퍼슨이 앤 셜리가 암송을 하면서 너무 잘난 척했다고 말해서 찰리 슬론이 무디 스퍼전 맥퍼슨과 싸웠고 무디 스퍼전은 흠씬 얻어맞았다. 그 때문에 무디 스퍼전의 누나인 에라 메이는 그 겨우내 앤 셜리와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사소한 싸움을 제외하면 스테이시 선생님의 작은 왕국에서는 모든 일이 규칙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해 겨울도 다 지나갔다. 겨울이었지만 유난히 따뜻해서 눈도 거의 오지 않았다. 그래서 앤과 다이애나는 거의 매일 자작나무길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앤의 생일날 그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작나무 길을 내려가면서 끝없이 대화를 나누면서도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바싹 세웠다. 스테이시 선생님이 곧 겨울 숲속의 산책을 제목으로 그들에게 글짓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둬야 했기 때문이었다. 다이애나, 난 오늘로 13살이 되었어. 앤이 무척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13살이란 게 믿어지지 않아.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어. 넌 한 달 전에 13살이 되었으니까 나만큼 세상이 새롭게 보이지는 않을 거야. 13살이 되니까 인생이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보이는 것 같아. 앞으로 2년만 지나면 정말로 어른이 되는 거야. 그때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거창한 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마저 너무 편해져. 루비 길리스는 15살이 되면 곧장 남자친구를 사귈 거래. 다이애나가 말했다. 루비 길리스는 매일 남자만 생각해. 앤이 경멸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자기 이름을 게시판에 써놓으면 화가 난 척하지만 실제로는 좋아해. 하지만 이런 말은 너무 잔인한 말일 거야. 사모님은 우리에게 잔인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내가 조심할 틈도 없이 그런 말이 줄줄 나와버려. 또 조시 파일을 얘기하려고 하면 잔인한 말이 저절로 나온다고. 그래서 조시를 언급도 하지 않을 거야. 너도 눈치챘지? 난 될 수 있는 한 사모님처럼 행동하려고 해. 난 사모님을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든. 앨런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린다 아주머니는 목사님이 자기 부인이 밟은 땅까지 숭배한다고 말하면서 목사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애착을 갖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대. 하지만 다이애나, 목사님도 인간이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을 거야. 지난 일요일 오후 나는 사모님하고 그런 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었어. 일요일의 대화로 적당한 주제 아니겠니? 내 죄는 상상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잊는 거야. 요즘 그 버릇을 고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어. 이제 13살이 되었으니까 더 나아질 거야. 4년 후에는 머리를 올릴 수 있어. 앨리스벨은 1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머리를 올리고 있더라. 내 생각엔 어리석은 짓 같아. 난 17살이 되면 머리를 올릴 거야. 앤이 엄숙하게 말했다. 만약 내가 앨리스벨처럼 비뚤어진 코라면 난 절대로... 그 다음 말은 하지 않을래. 너무 냉혹한 말이거든. 게다가 앨리스의 코랑 내 코를 비교하는 것도 허영심이라고 생각해. 내가 아주 오래전에 내 코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는 내 코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도 나한테는 큰 위안이 돼. 오, 다이애나, 저기 토끼가 있다. 숲에 대한 장문을 위해서도 꼭 기억해둬야 할 것 같아. 숲은 겨울에도 여름만큼이나 아름다운 것 같아. 숲이 잠들어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처럼 하얗고 조용하잖아. 장문 숙제는 걱정하지 않아. 그때가 되면 어떻게든 써낼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월요일에 제출해야 할 장문이 골칫거리야. 스테이시 선생님은 우리에게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꾸며서 쓰라고 하셨잖아. 다이애나가 한숨을 내쉬었다. 왜? 윙크하는 것만큼 쉽잖아. 앤이 말했다. 너야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쉽지만 나처럼 상상력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너 벌써 장문을 끝냈구나? 다이애나가 윽박지르듯 물었다. 앤이 잘난 척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지난 월요일 저녁 때 다 썼어. 제목은 질투심 많은 사랑의 경쟁자 아니면 죽음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다 이거야. 내가 그걸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읽어드렸더니 아주머니가 부질없고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하셨어. 그래서 매슈 아저씨한테도 읽어드렸지. 아저씨는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 그런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 슬프면서도 달콤한 이야기야. 나는 그 이야기를 쓰면서 어린아이처럼 막 울었어. 코넬리아 몽모랑 씨와
제럴딘 세이머라는 아름다운 두 아가씨가 주인공으로 나와. 그들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고 서로 무척 사랑했어. 코델리아는 칠흑 같은 검은 머리에 눈동자가 새까맣고 피부가 거무스름한 여자고, 제럴드는 우아한 금실 같은 금발에 눈동자는 벨벳 같은 자줏빛이야. 지금까지 자줏빛 눈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다이애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나도 그래. 내가 그냥 상상한 거야. 흔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고 싶었거든. 또 제럴드는 석고 같은 이마를 가졌어. 석고 같은 이마가 어떤 건지 알아냈거든. 그것도 13살이 되어서 좋은 점이야. 12살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코델리아와 제럴드는 어떻게 되었어? 두 사람의 운명이 궁금해진 다이애나가 물었다. 두 사람 모두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성장해서 16살이 되었어. 그때 버트럼 드비어가 두 사람이 사는 마을에 오게 되었고 제럴딘과 사랑에 빠진 거야. 어느 날 제럴딘의 마차를 끌던 말이 사납게 날뛰는 바람에 제럴딘이 위기에 처한 것을 버트럼이 구해주었어. 제럴딘은 그의 품에 안겨 기절해버렸고 버트럼은 제럴딘을 5km나 떨어진 집까지 데려다 줬어. 물론 마차가 완전히 박살났으니까 걸어서 말이야. 청혼하는 장면을 상상하기는 너무 어려웠어.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루비 길리스에게 남자가 어떻게 청혼하는지 아느냐고 물어봤지. 루비에겐 결혼한 언니들이 많으니까 그 방면에는 권위자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랬더니 멜컴 앤드루스가 루비 언니 수잔에게 청혼할 때 루비가 식품 저장실에 숨어서 지켜봤다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 루비 말로는 멜컴이 수잔한테 자기 아버지가 농장을 물려주었다면서 올가을에 결혼해주겠소? 라고 하더래. 그러니까 수잔이 네,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대. 하여간 그들은 그 후 곧바로 약혼을 했대. 하지만 그런 청혼은 그다지 낭만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마음대로 상상해야 했어. 꽃냄새가 물씬 풍기고 시적으로. 루비 길리스는 요즘엔 그렇지 않다고 오겠지만 버틀럼이 먼저 무릎을 꿇고 청혼하니까 제럴딘이 한 페이지도 넘는 긴 이야기 끝에 청혼을 받아들였어. 그 말을 짓느라고 정말 힘들었어. 5번은 다시 썼을 거야. 나는 그 부분을 내 걸작이라고 생각해. 버트럼은 제럴딘에게 다이아몬드 반지와 루비 목걸이를 주면서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갈 거라고 말했어. 버트럼은 무척 부자거든. 하지만 그때부터 그들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가 덮치기 시작해. 코델리아도 몰래 버트럼을 사랑한 거야. 그래서 제럴딘이 버트럼하고 약혼했다고 말하니까 코델리아는 화가 나서 미치는 거야. 더구나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고는 더 미칠 것 같은 거지. 제럴딘을 향한 사랑이 쓰디쓴 증오로 바뀌었고 제럴딘이 버트럼하고 결혼하는 것을 방해하겠다고 맹세까지 해. 하지만 겉으로는 예전과 똑같이 제럴딘의 친구인 척해. 어느 날 저녁 코델리아와 제럴딘은 물살이 거센 강에 놓인 다리에 서 있었어. 코델리아는 주변에 그들뿐이라고 생각하고 하하하 빈정대듯 웃으면서 제럴딘을 난간 너머로 밀어버려. 하지만 버트럼이 그걸 보고는 내가 당신을 구할 거요, 내 사랑 제럴딘 하고 소리치면서 곧바로 거센 강물로 뛰어들었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버트럼은 자기가 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거야.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은 채 물에 빠져 죽어. 얼마 후 그들의 시신이 물가로 떠밀려 왔어. 그들은 한 무덤에 묻혔고
장례식이 장엄하게 치러졌어. 결혼식보다 장례식으로 이야기를 끝내는 게 훨씬 낭만적이잖아? 코델리아는 죄책감에 빠져 미쳐버렸고 결국 정신병원에 갇혀. 그런 것이 죄의 대가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 같지 않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다. 너는 그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어떻게 머리에서 만들어내는 거니, 앤? 나도 너처럼 상상력이 풍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매슈만큼 앤의 이야기에 호의적인 다이애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상상력은 키우면 돼. 앤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멋진 계획이 생각났어, 다이애나. 너랑 나랑 우리만의 이야기 클럽을 만들어 이야기를 짓는 연습을 하는 거야. 내가 혼자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도와줄게. 너도 상상력을 키워야 해. 스테시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물론 올바른 방향으로 상상을 해야 하지만 내가 선생님께 유령의 숲을 이야기했더니 선생님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상상을 한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야기 클럽이 탄생했다. 처음에는 앤과 다이애나 둘뿐이었지만 곧 제인 앤드루스와 루비 길리스 그리고 상상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한 한두 아이가 이야기 클럽에 가입했다. 루비 길리스는 남자를 끼워주면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자아이는 입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회원들은 누구나 일주일에 이야기를 하나씩 지어야 했다. 이건 정말로 재밌어요. 모두가 자기가 지은 작품을 큰 소리로 읽어야 해요. 그 다음에 그에 관해 토론을 벌여요. 우리는 모든 작품을 소중히 보관해 두었다가 우리 자식들에게 전해줄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필명으로 글을 써요. 제 필명은 로자몬드 몽모랑시예요. 모두가 꽤 잘해요. 루비 길리스는 약간 감상적이어서 이야기에 사랑이 빠지질 않아요. 하지만 뭐든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제이는 사랑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읽을 때 바보가 된 기분이라고 사랑 이야기는 전혀 넣질 않아요. 그래서 제인의 이야기는 너무 딱딱해요. 다이애나의 이야기에는 살인이 너무 많아요. 등장인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들을 없애려면 죽이는 수밖에 없대요. 거의 언제나 제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써야 하는지 말해주지만 제 머릿속에는 생각이 수백만 개는 되어서 그것도 어려워요. 앤이 마릴라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 짓기라는 게 여태 들어본 중에 가장 바보 같은 짓 같구나. 머릿속을 쓸데없는 생각으로 채우면서 공부해야 할 시간이나 낭비하고 이야기 책 읽는 것도 나쁘지만 그 이야기 짓는 것은 더 한심한 짓 같다. 마릴라가 나무라듯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조심스레 모든 이야기에 교훈도 넣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제가 그러자고 우겼어요. 착한 사람은 언제나 보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합당한 벌을 받는 식으로요. 그럼 이야기 짓기가 좋은 효과를 가질 거라고 확신해요. 도덕적 교훈이 좋은 거잖아요. 앨런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야기 하나를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읽어드렸더니 두 분은 도덕적 교훈이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엉뚱한 부분에서 웃음을 터뜨리긴 하셨지만요. 저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읽고 울어줄 때가 더 좋아요. 제가 비장한 부분을 읽으면 제인과 루비는 거의 항상 울어요. 다이애나가 조세핀 베리 할머니에게 우리 클럽 이야기를 편지로 써 보내드렸대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이야기 몇 편을 보내달라고 답장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 중 가장 잘된 것으로 4편을 골라 다시 써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는
읽어본 적이 없다고 답장을 또 보내오셨어요. 우리는 어리둥절했어요. 모든 이야기가 가슴 아프고 거의 모든 사람이 죽거든요. 하지만 조세핀 할머니가 우리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니 기뻐요. 우리 클럽이 조금은 세상이 좋은 일을 한다는 증거잖아요. 사모님은 그런 것이 모든 것에서 우리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저도 그것을 제 목표로 삼으려고 정말 노력하지만 재미있는 일을 할 때면 잊어버린다니까요. 저도 어른이 되면 사모님을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될 가망이 있을까요? 마릴라 아주머니? 많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앨런 부인이 너처럼 엉뚱하고 툭하면 잊어버리는 아이는 아니었을 테니까. 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겠다는 마릴라의 격려의 말이었다. 그랬겠죠. 하지만 그분도 지금처럼 항상 착하지는 않았대요. 사모님이 저한테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도 아이 때는 장난꾸러기여서 곧잘 공경에 빠졌대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못되고 장난꾸러기였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니 저도 참 못됐죠? 린다 아주머니는 그런 게 못된 거라고 하셨어요. 어린 시절이었더라도 누군가 못된 짓을 했다는 말을 들으면 항상 가슴이 벌렁벌렁 뛴대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숙부님 댁 식품 저장실에서 딸기 파이를 훔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후로는 그 목사님을 다시는 존경하지 않았대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다면 정말 고결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못된 짓을 하고 후회하는 남자아이들이 커서 목사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무척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마릴라 아주머니. 앤이 진지하게 말했다. 지금 나한테 드는 생각은 말이다, 앤. 내가 설거지를 끝내야 한다는 거다. 수다를 떠느라 설거지를 30분이나 더 하고 있자니. 우선 일을 먼저 끝내놓고 나서 얘기하는 것부터 좀 배우거라.